김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도준 대표가 헬리콥터 10대를 몰고 와서 사모님을 데려갔습니다. 대표님이 관이나 준비해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99번째 채찍이 내 등에 떨어졌을 때 나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밖에서는 폭우가 한남동 빌라의 통유리창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지만 이도준의 냉담한 목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99.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피 묻은 마편을 쥔 그의 손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진홍색 눈꽃을 피워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커피 테이블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등은 이미 피와 살이 뒤엉켜 엉망진창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깨진 유리를 삼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았다. 그만해요. 무서워요. 최유라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임신한 티도 나지 않는 배를 감싸 안으며 거진 눈물을 흘렸다. 불과 1시간 전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일부러 내 드레스에 레드와인을 쏟았고 드레스룸까지 나를 따라와서는 내가 밀쳐서 넘어진 척 연기했다. 박서연, 유라가 얼마나 놀랐는지 안 보여? 이도준은 채찍을 내던지고 나보다 10살은 어린 그 여자를 품에 안았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지. 나는 땀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이 결혼은 3달 전에 끝났어야 했다. 그날 나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내 것이 아닌 립스틱을 발견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내게 빌었다. 그저 비즈니스 접대였을 뿐이라고, 사랑하는 건 나 하나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이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대학 시절 나를 위해 첫눈 오는 날 3시간을 기다려준 그부터 창업에 실패하고 내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던 그까지 내가 산부인과에서 그가 최유라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도준, 나는 쉬어 있었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99번의 채찍질로 돌아왔네. 그는 잠시 흠칫했다. 내가 아직 말할 힘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최유라가 곧바로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의 주의를 돌렸다. 도준 씨, 배가 아파요. 우리 아기 괜찮겠죠? 걱정 마.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줄게. 이도준은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나를 돌아볼 때 흉흉한 눈빛으로 변했다. 너, 저 모자가 무사하길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때 집사인 김 아저씨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밖에 헬리콥터 10대가 왔습니다. 뭐? 이도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빌라 대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10명이 순식간에 들어와 양쪽으로 도열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그는 이도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아가씨, 저희가 늦었습니다. 나는 그가 박씨 가문의 오랜 집사인 김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10년 전 내가 집을 나갈 때 몰래 내게 법인카드를 쥐어주며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말했던 분이었다. 당신들 누구야? 감히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도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김 집사님은 그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이도준 씨, 우리 아가씨에게 한 모든 짓, 서광, 레이광, 그룹에서 10배로 갚아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피투성이인 내 등에 덮어주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냈다. 이도준의 곁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립스틱 샤넬 58호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작년에 네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것과 같은 모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음을 알았다. 최유라는 내가 알아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같은 색상을 골랐던 것이다. 밖에는 10대의 헬리콥터가 선회하며
일으킨 강풍에 정원의 화초들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서광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헬리콥터 안으로 안내되었다. 김 집사님이 안전벨트를 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주무십시오, 아가씨. 집에 다 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폭우 속에서 이도준이 히스테릭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박서연, 돌아와. 네가 무슨 서광그룹 아가씨야. 내 아버지는 그냥 강남 벼락부자잖아. 나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당신은 내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헬리콥터는 폭우를 뚫고 솟아올랐다.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올랐고 이도준은 자신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등 전체를 태우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고 곧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아, 아빠 여기 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번쩍 눈을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몇 초 뒤에야 선명해지며 침대 곁에 앉아있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의 주름은 기억 속보다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했다. 10년 만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도준과 평생을 약속하기 위해 떠났던 그 비오는 밤이었다. 목구멍이 모래로 가득 찬 듯 건조했다. 내 목소리는 낯설고 쉬어 있었다. 정말 저예요? 아버지는 즉시 침대 머리맡에 배를 눌렀고 조심스럽게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다. 말하지 마라. 상처가 아주 깊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너에게 이런 짓을. 그제야 나는 이곳이 평범한 병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특수 유리를 통해 침대 발치에 쏟아지는 햇살,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침대, 벽에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내 생체 신호까지. 이곳은 호화로운 의료 스위트룸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힘겹게 물었다. 서광그룹 VVIP 병원이다.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긍지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 서광그룹의 딸이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마치 그 굳건함을 내게 전해주려는 듯이. 서연아,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속물도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이며 서광그룹의 후계자다. 그 순간 내 마음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결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이 기나긴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나에 대한 어떠한 배신과 모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개인 자산 명세서다. 그리고 해외에 등록된 법인 몇 개도 포함되어 있지. 네가 유일한 법인 대표다. 나는 그 숫자들과 인장들을 보며 내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제부터 그룹 전체를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어조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굳건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개만도 못한 남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서광그룹의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나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산뿐만 아니라 짓밟였던 존엄과 신뢰까지,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되찾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온순하고 의존적이었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내 운명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여자였다. 아버지는 내 단호한 표정을 보고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게 참았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도시 전체를 밝히는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나를 외롭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이 불빛들이 이제는 나의 새로운 탄생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나는 이도준의 아내가 아닌 서광그룹의 주인 박서연이다. 땀이 옷깃을 적시고 상처가 불타는 듯 아플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무너질 수 없어. 복수를 위해 강해지는 게 아니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야. 아침 식사 후에는 회의실로 들어가 주 교수님으로부터 최신 경제 동향, 기업 경영 전략, 자본 운용 논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때는 골치 아팠던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가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오후에는 소 선생의 수업이 이어졌다. 그녀는 내 의상, 말투, 몸가짐 등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훈련시켰다. 고급 만찬에서 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법부터 도발과 칭찬에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까지 그녀는 내 모든 실수를 가차없이 지적했다. 당신은 서광그룹의 얼굴입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개인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순진했는지 이토록 명확하게 깨달은 적은 없었다. 좋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나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어떤 의존도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 후 나는 스스로 하이힐을 신고 설 수 있게 되었고 몸짓 하나하나에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나를 소규모 투자평가 회의에 참석시켰다. 업계의 거물들 사이에 앉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내 발언 차례가 되자 나는 침착하게 데이터와 리스크를 분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원로 투자자가 내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서광그룹의 따님이시군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결심을 더욱 굳혔다.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 곁에 서서 홀로 설 수 있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서광그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광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나는 홀로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서 나는 한때 짓밟히고 배신당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도준, 넌 날 심연으로 밀어넣었지. 이제 진짜 내가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내 모든 것을 되찾는지 똑똑히 지켜봐. 과연 서광그룹의 따님이십니다. 박 회장님, 정말 대단한 보물을 숨겨두셨군요. 순간 좌중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추측. 나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굳건히 잡아주었다. 마치 내게 상기시켜주듯이. 여기는 너의 무대다. 가슴을 펴고 나아가라. 두려워할 것 없다. 연회장 중앙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고 피아노 선율이 우아하게 흘렀다. 샴페인을 가득 채운 크리스털 잔을 든 재계와 정계의 명사들이 분주히 오갔다. 서광그룹의 가족 연회는 소문대로 화려하고 심오했다. 나는 차례차례 기업 총수들과 후계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탐색하듯 대화를 걸어왔다. 누구도 더 이상 나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나는 갓 배운 대화 기술로 모든 손님과 능숙하게 응대했다. 시장 동향부터 산업 구조까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기업 대표들은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에게 다가와 따님이 정말 장래가 촉망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의 파티를 통해 나는 수십 개의 이름과 그에 얽힌 이해관계를 조용히 머릿속에 새겼다. 한 달 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 과거에 나는 이도준이 집에 돌아오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제 나는 자본의 흐름과 권력의 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테라스로 나갔을 때 나는 와인잔을 들고 밤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멀리 바라보았다. 저곳이 바로 내가 앞으로 굳건히 서야 할 전장이었다. 아버지가 다가와 내 곁에 섰다. 오늘 밤 아주 잘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더 이상 부드럽고 무해한 말투가 아니었다.
결의에 찬 냉정함이 깃든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았다. 다음 단계는 이도준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정된 일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발밑에서부터 전에 없던 냉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차가움이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의 나는 사랑 때문에 죽었지만 현재의 나는 이성과 힘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연애는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각계의 세력들은 이 호화로운 사교의 장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재분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서광그룹의 아가씨로서 이미 그 게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에게 협조하세요. 의심하지 않도록. 제 사람이 현장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강지혁 변호사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파문이 일었다. 이것은 게임이었고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서광그룹 본사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미 회의 결과를 알고 계셨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아, 다음 단계는 네가 직접 나서야 한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이도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우리가 과거 결혼기념일마다 가던 익숙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소 선생이 골라준 심플하면서도 기품 있는 하얀색 슬림핏 수트를 입었다. 옅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만 발랐고 눈빛에는 침착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기억 속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번 만남은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도 추억에 잠기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롬에 도착했을 때 이도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듯한 양복 차림의 겉보기엔 여유로워 보였지만 눈에는 뚜렷한 불안감이 감춰져 있었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그는 예전의 정을 불러일으키려는 듯 일부러 다정한 말투를 썼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 꽤 됐지? 그는 긴장을 감추려 찻잔을 들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서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몇 채를 좀 처분하고 싶은데 등기 이전 절차에 협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컵 속에 커피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신혼집을 팔겠다고? 이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너도 이제 거기서 안 살잖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 우리 공동명의 계좌는? 내가 무심하게 물었지만 그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건드렸어.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가 은행조사 보고서를 꺼내서 내 기억을 되살려줄까? 이도준의 표정이 마침내 무너졌다. 네가 날 조사했어? 조사가 아니라 내 권리를 보호하는 거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 시선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런 장꾀는 그만둬, 이도준. 지금 너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침내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고개 숙여 울던 과거의 박서연이 아님을 깨달은 듯했다. 너 변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정돈했다. 네가 날 변하게 만들었지. 앞으로 넌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레스토랑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내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우비 젠딩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강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미끼를 물었어요. 부동산, 계좌, 하나도 빠짐없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냉정하고 힘있게 들려왔다. 나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곧 다가올 승리를 위한 비등이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접어들고 있었고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내가 직접 서명한 소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과거에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위와 함께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서명을 하는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의 일부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준비됐나, 서연아? 이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닐 거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미래의 국면에 대한 예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99번의 채찍질을 견뎌낸 순간부터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몇 시간 후 법원에서 접수 통지가 왔다. 이혼 소송이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것이 첫걸음일 뿐임을 나는 알았다. 진짜 전쟁은 재산, 명예, 그리고 여론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서광그룹이 나의 방패였고 법이 나의 무기였으며 나 자신이 이 전쟁의 가장 단단한 칼날이었다. 강지혁 변호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나를 차에 태웠다. 그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나를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언론, 변호사, 판사, 심지어 상대방의 지인까지 모두 얽힐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냉정해야 합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도 않을 거고요. 같은 시간 이도준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이혼소송 원고 박서연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진짜 소송을 걸었어.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중얼거렸다. 최유라는 문가에 서서 그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고소하다는 감정 외에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박서연이 아니에요. 이 대표님, 너무 얕보셨어요. 꺼져. 그는 분노에 차소리치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다.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해외 연락책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상대방이 자금 출처 추적 시작. 즉시 모든 계좌 동결 및 거래 중단 바람. 이도준의 심장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법원 회신과 자산조사 목록을 보았다. 차가운 숫자들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편지 한 통을 건네셨다. 변호사가 최근에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다. 이도준을 법정에서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을 거다. 이것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장 사본이다. 그 안에 네 어머니 명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남긴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가슴속에 천겹이 파도가 일었다. 이것은 운명의 보답이자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가장 깊은 수호였다.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 싸움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박서연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사는 한때 우리 사교계에서도 꽤 알려진 곳이었지만 3년 전에 이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서가 최근 분기 매출 항목에 버젓이 올라와 있군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추측이 맞았군요. 강지혁 변호사가 나직이 말했다. 이도준은 허위 협력 업체를 내세워 실적을 부풀리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 재무 보고서를 꽉 쥐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분식회계를 넘어 더 큰 규모의 자금 사기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일단 사실로 밝혀지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강지혁 변호사가 서류철 하나를 밀어주었다. 이미 저희 로펌 조사팀에서 이도준의 사업 네트워크를 깊숙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데이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표시와 메모들을 훑어보았다. 하나의 완전한 조작 패턴이 눈앞에 서서히 드러났다. 역의 계좌, 유령 회사, 허위 계약. 이도준은 이미 법의 경계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붉은 선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책상에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정의와 탐욕의 대결이었다. 강지혁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노트북을 열어 최신 감시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저희가 그의 사무실 근처에 설치한 장비로 녹화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이도준은 낯선 남자와 자료를 교환하고 있었다. 시간은 지난주 금요일 심야로 찍혀 있었다. 저희는 이 남자가 그의 불법 자금을 옮기는 브로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그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 싸움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계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검은 막을 들추고 있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로펌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강지혁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며 의외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확고했다. 이 모든 건 제가 마주해야 할 일이에요. 7년의 신뢰가 짓밟렸는데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떠나게 둘 수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책장으로 다가가 낡은 법률 서적 한 권을 꺼냈다. 손끝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법이 우리에게 공정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세요? 강지혁 변호사가 일어나 내 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법은 정의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어둠이 도시를 삼키는 것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어떤 이들은 진실을 위해 묵묵히 싸우고 있었다. 이 게임에서 나는 지지 않을 것이고 질 수도 없었다. 이제부터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될 겁니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와 감시 화면 캡처를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자료들이 거대한 진실의 퍼즐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도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이미 우리가 정교하게 짜놓은 그물 속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부회장님, 강지혁 변호사가 농담조로 말했다. 이제 더 큰 판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오늘부터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서광그룹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도 싸울 겁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자 김 집사님은 이미 회의 자료와 다음 단계의 일정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전략 조정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이것은 임시적인 시험이 아니라 정식으로 후계자 자리를 인계받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밤새도록 이도준 사건의 전모를 다시 정리했다. 혼전 계약서의 조작부터 재무비리, 허위 주문, 자금 해외 도피, 심지어 태아의 친자 문제와 감정적 기만까지. 이것은 단순히 파탄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다. 법과 도덕의 게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듯한 연회색 정장을 입고 서광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브로치를 달았다. 그룹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이사와 고위 임원들이 일어서서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내가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아래 서 있던 소녀가 아니라 인정받는 리더임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혁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해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곧 가명으로 개설된 부동산 신탁으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감독기관에 연락해 임시 동결을 신청하고 동시에 형사 고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로 짧게 답했다. 마음껏 하세요.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지극히 냉정하게 했다. 왜냐하면 진짜 박서연은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아버지가 직접 내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늘어선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드물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어머니는 살아생전 네가 상처받을까봐 가장 걱정했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오늘날의 너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나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게 참았다.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가 서광그룹을 다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얕봤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고요. 아버지가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넌 이미 해냈다, 서연아. 밤이 깊어질 무렵 마침내 뉴스에서 DJ 테크가 중대한 재무비리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대표인 이도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 업계의 축하 메시지, 심지어 과거 나를 무시했던 전 남편의 지인들까지 다시 접근하려 했다. 나는 그저였게 미소 짓고는 모든 메시지를 차단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낮에는 이사회와 각 부서를 오가며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밤에는 재단 설립 준비팀과 심야까지 회의를 했다. 2주 연속 내 생활은 틈없이 빽빽하게 짜여 있었고 수면 시간은 극한까지 줄어들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한때 배신과 굴욕으로 타올랐던 내면의 불꽃이 이제 새로운 연료와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한때 내 능력을 의심했던 중년의 이사들이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나는 박 씨라는 성덕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리와 존중을 다시 얻어낸 것이다. 재단의 진행 상황도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서광그룹은 본사 건물 한 층을 재단 본부로 내주었고 한 사립병원도 우리와 협력 협약을 맺어 여성 건강검진과 심리치료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로펌 쪽에서는 강지혁 변호사가 4명의 젊은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지원 절차 초안을 작성하도록 도왔다. 모든 세부 사항을 그가 직접 검토하며 조금도 허투루하지 않았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그 변호사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일어선 사람이니까요. 그중 한 명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이름이 핸드폰 발신자 정보에 떴다. 최유라. 나는 그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글자를 응시했다. 몇 초간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무슨 짓이야?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그 아이에 대해서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아이, 이도준 아이 아니지? 그녀는 부정하지 않고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이미 조사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짙었고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이 여자는 내 결혼을 망치고 내 존엄을 짓밟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안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내일 오후 3시 서광그룹 맞은편 카페에서 나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거울에 비친 냉정하고 담담한 내 얼굴을 보았다. 복수자의 뒤틀린 표정도 피해자의 원망스러운 표정도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강지혁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도준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서 불안과 회사 위기라고 합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불어. 그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죠.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내일 최유라와의 만남은 또 다른 계략일까? 그녀는 적인가? 아니면 버려진 말인가? 어찌되었든 나는 이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DJ 테크 분식회계 혐의로 전면 조사 착수. 경영진 혼란 속 주가 급락, 대표는 기소될 듯.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멍하니 서서 신문을 받아들었다. 시선은 저절로 그 눈에 거슬리는 글자들을 훑었다. 모든 문단이 이도준의 사업에 가해진 치명타였다. 우리가 익명으로 제보한 증거가 효력을 발휘했구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띠의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이 싸움 아주 멋지게 해냈어. 나는 대답 없이 조용히 신문 속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도준이 회사 정문을 나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초췌한 표정이었고 한때 그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패배와 남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줄 생각은 없다. 바로 그때 김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도준이 정식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최유라의 변호사도 법원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증언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배신하려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이 대답했다. 하지만 정보원에 따르면 최유라는 조명이라는 남자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든 팔아넘길 여자죠. 나는 냉소했다. 이도준을 포함해서.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깊은 생각이 담겼다. 서연아, 앞으로의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거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말이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신뢰, 정직,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관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내가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홍보팀의 성명서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언론에서 문의가 오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재단의 설립 기금은 이번 주 내로 집행해 주세요. 이 소동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옅게 미소 지었다. 역시 내 딸이구나. 점심때 나는 사무실 책상의 모든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모든 세부 사항이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의 USB, 물컵을 건네주던 강지혁 변호사의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시킨 그 전화.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미 예감할 수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들어 강지혁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 보죠. 최유라의 진짜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몇 초 후 그에게서 두 글자가 돌아왔다. 기다리죠. 나는 화면 속 메시지를 보며 문득 그날 밤 강지혁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이제 내가 정말로 준비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이든 배신이든 사랑이든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쓰는 것이니까. 그의 얼굴은 뒤틀렸고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다. 손에 든 칼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상처 입은 야수처럼. 알고 싶어. 대체 나를 얼마나 증오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유리의 못을 긁는 것처럼 쉰소리가 났고 절망과 악의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더 꼿꼿이 세웠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증오가 아니야. 깨달음이지. 당신이 직접 우리의 결혼을 칼로 조각조각 냈고
지금은 단지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야. 냉혈한 그가 포효했다. 칼날이 허공에서 차가운 빛을 번뜩였다. 그 순간 나는 등 뒤에서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다. 경비팀이 경보를 받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냉혈했다면 지금 여기서 당신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도 않았겠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책상 아래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은 축축했다. 그를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됐다. 강지혁 변호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명령조였다. 이도준 씨, 지금 떠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체면? 이도준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지금 내가 사람 몰골도 아닌데 무슨 체면을 말하는 거야. 그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얼굴 근육이 경련했고 칼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다음 순간 그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한 그림자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강지혁 변호사가 나를 등 뒤로 보호하며 이도준의 손목을 힘껏 붙잡았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켜 싸웠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얕은 궤적을 그리며 바닥에 부딪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3명의 경비요원이 동시에 뛰어들어와 이도준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힘이 없었다. 박서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기뻐하지 마. 나 아직 할 말이. 그는 경비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가 완전히 끌려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온몸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지혁 변호사가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난 괜찮아요. 당신은? 팔에서 피가. 나는 그제야 방금의 격투 중에 그의 양복 소매가 찢기고 피부에 선명한 핏자국이 난 것을 보았다. 가벼운 상처예요.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번 쳐다보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마치 그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시큼함과 고마움이 뒤섞였다. 왜? 항상 내 앞에 서는 거죠?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록들을 정리해야 해요. 나는 돌아서서 심호흡을 했다.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이 일이 알려지면 서광그룹과 재단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강지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도자료는 제가 처리하고 경찰과 협의하겠습니다. 동시에 로펌에서는 즉시 형사 고소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나는 방금 밀쳐 열렸다가 천천히 닫히는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이 전쟁이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내가 경찰을 불렀어.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밖에 있어. 움직이지 않아. 여기엔 나뿐이야. 내 발은 축축하고 미끄러운 바닥을 밟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폐공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심장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너 못 믿어. 넌 언제나 정직했던 적이 없어. 어둠 속에서 이도준의 그림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가 정말 당신을 속이려 했다면 직접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길을 비켜주었다. 들어와. 천천히 걸어와. 양손은 들고. 나는 그대로 했다. 부서진 철문을 통과했다. 공기 중에는 녹슨 냄새와
부패한 냄새가 자욱했다. 바닥의 고인물은 창백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강철 기둥에 묶여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에 공포와 희망이 교차했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일단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이도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네가 내 오늘의 이 꼴에 대해 책임져야 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을 해친 건 당신 자신이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붕괴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어. 당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야. 닥쳐. 그가 소리치며 숨겨뒀던 단도를 들어 최유라에게 다가갔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실 그녀를 해칠 용기조차 없으니까. 당신은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야. 그가 흔들렸다. 눈빛이 불안하게 떨렸다. 넌 몰라. 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돈도, 심지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었어. 너마저도 날 배신했어. 나는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결혼을 먼저 배신하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야. 그의 입술이 떨리더니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팔을 늘어뜨렸다. 단도가 그의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다. 나는 즉시 달려가 단도를 옆으로 차버리고 재빨리 최유라의 밧줄을 풀었다. 그녀는 내 품에 쓰러졌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내 옷소매를 적셨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이도준이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때 이어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행동 개시, 진입 준비. 10초도 안 되어 몇 명의 특수경찰이 뒷문 창문을 깨고 들어와 이도준을 바닥에 제압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누워 부서진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와 최유라는 함께 부축을 받으며 공장을 빠져나왔다. 밖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그를 구했고 당신 자신도 구했군요. 강지혁 변호사가 이미 경계선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우산을 든 채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마침내 이 순간 터져 나왔다. 이것은 승리의 눈물이었고 이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통유리창 앞으로 찬 공기가 훅 끼쳐왔다. 유리에 내굳은 얼굴이 비쳤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다.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승인한 판사는 새로 부임한 인물이고 배경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 저편 강지혁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저희는 누군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동원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재단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이 다음 홍보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정식 기소됐는데 이렇게 빨리 보석으로 풀려나다니 그 배후에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군요. 즉시 법원 쪽 지인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핵심적으로 움직인 인물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강지혁 변호사가 덧붙였다. 고마워요, 지혁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시선이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철로 향했다. 그 안에는 방금 도착한 보고서가 있었다. 제목은 최근 고위험 사례 명단.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이도준이 풀려난다면 우리에게, 심지어 재단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지혁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오늘 새벽 차 한 대가 당신 집에 접근했습니다.
경비 기록에 따르면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서 약 10분간 머물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께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뒀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 불안한 예감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라고 의심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을 너무나 깊이 증오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재단 모든 직원에게 알리세요. 이번 주는 모두 경계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은 즉시 보고하라고. 그리고 김 집사님께 사람을 더 보내서 저희 집 보안을 24시간 철저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나는 그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고마워요. 전화가 끊기는 순간 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회의 테이블로 돌아섰다. 팀원들에게 확고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계속하죠. 아까 지역사회 지원 프로젝트 협력기관 확정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다. 내 마음이 곧 닥쳐올 폭풍에 찢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는 나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미래가 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레드 와인의 향기가 공기 중에 천천히 퍼져나갔지만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경찰이 인천 동구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마치 길게 늘어져 무겁고 압박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 나는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고 결국 현관으로 가 모든 문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들끓는 초조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몇 번이나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내 손가락은 핸드폰 케이스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떴다. 경찰이 보낸 통지였다. 가족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용의자 이명이 인천 동구 공장지대에서 잠시 모습을 보인 후 다시 사라졌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강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0여 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어디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투를 평온하게 하려고 애썼다. 방금 공장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분명 막 분주하게 움직인 후였다. 그들은 이미 현장에 없었습니다. 불에 탄 종이 몇 장과 혈흔 샘플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혈흔, 내 목이 메었다. 누구 거죠? 경찰이 아직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추정으로는 최유라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아마 추적을 교란하기 위한 위장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마를 짚고 심호흡을 했다. 그래서 또 놓쳤다는 거군요. 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은 이도준의 차가 당신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언제요? 제가 출발한 직후에요. 그 순간 나는 방금 전에 그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신속하게 CCTV 시스템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었다. 창문에는 짙은 썬팅 필름이 붙어 있어 차 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왔었어. 정말로 왔었어. 걱정 마세요. 강지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안정을 되찾았다. 제가 바로 돌아가서 김 집사님께 모든 경비 인력을 즉시 최고 경계태세로 전환하라고 알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모든 창문을 닫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켰다. 공간은 순식간에 밝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추웠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그 느낌이 그림자처럼 나를 덮고 있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강지혁 변호사였다. 그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가 그를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판을 짜고 있습니다. 판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회사는 망했고 명성도 무너졌는데 무슨 판을 짤 게 남았죠? 그가 태블릿을 켰다.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익명의 주소에서 발송된 것이었다. 이 편지는 몇몇 해외 언론사로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가 주가 조작과 불법 인수를 통해 DJ테크를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식간에 얼음 동굴에 떨어진 것 같았다. 증거는? 초기 분석으로는 전부 허위 자료입니다. 하지만 편집과 데이터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악의적인 누군가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다면 서광그룹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화면 속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도표와 합성된 대화들을 보았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이도준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려 하고 있었다. 내가 또 시간 끌고 있는 줄 알아? 이도준이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벽 옆에 철제통을 걷어찼다. 그 소리에 공장 전체가 윙윙 울렸다. 최유라가 가볍게 비웃었다.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연기 그만해. 박서연이 당신 미친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의 감정이 흔들리는 틈을 타 손톱으로 손목의 밧줄을 몰래 긁었다.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한 고비만 넘으면 됐다. 타이머의 붉은 불빛이 깜박였다. 시간은 25분으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식감이 감돌았다. 이도준은 서성이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모두가 날 배신했어. 너도 날 배신했어. 서연아, 왜 내 곁에 남지 않았어? 왜 그 변호사를 선택했어?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맹렬히 쏘아보았다. 말해봐. 강지혁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적어도 그는 날 바닥에 무릎 꿇리고 채찍질하지는 않아. 나는 냉담하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은 바늘처럼 이도준의 신경을 찔렀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명백히 내가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닥쳐. 그가 포효하며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긴장하며 숨을 참았다. 마음속으로 타이밍을 계산했다. 죽여. 최유라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결의가 가득했다. 우린 이미 갈 곳이 없어. 지금 끝내버려. 이도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다. 우린 함께잖아? 안 그래? 그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쳤다. 사람 하나 죽일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밧줄이 마침내 한 뼘 풀렸음을 느꼈다. 나는 즉시 계속해서 마찰을 가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남은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았. 더 빨리 움직여야 했.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이도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막다른 벽에 몰린 야수 같았다. 그는 제어판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붉은 버튼 위에 올렸다. 너희 때문이 아니었다면 최유라는 임신했을 거고 나한테는 가정이 있었을 거야. 내 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거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니, 이도준.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당신은 속였고 탐욕스러웠고 모든 관계를 통제했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 지금의 결과는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야. 그는 멈춰섰다. 마치 무언가에 심장을 꿰뚫린 것 같았다. 나는 손목을 확 잡아당겨 마침내 밧줄을 풀었다. 동시에 목소리를 낮춰 박서연, 자유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만해. 최유라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르며 이도준에게 달려들어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웠다. 나는 즉시 일어나 구석으로 달려가 금속 막대를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이도준의 등을 강타했다. 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리모컨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나는 달려가 그것을 눌러잡았다. 최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명백히 탈진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눈을 떴지만 기운 없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가. 난 힘이 없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를 향해 걸었다. 시간은 이제 13분밖에 남지 않았다. 밖에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타올랐다. 이도준이 쓰러지는 순간 공간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최유라는 그의 몸 위로 엎드려 통곡했다. 눈물이 핏자국과 섞여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경찰이 신속하게 다가와 폭발 장치를 확인했다. 기술팀 요원이 외쳤다. 타이머는 가짜 신호입니다. 폭발 장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이도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죽음의 게임을 이용해 우리를 고문하고 심리적으로 내 의지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이 남자는 완전히 미쳤다. 강지혁 변호사가 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내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 씨, 괜찮아요? 나는 목이 잠겼지만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 살아있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나를 힘껏 껴안았다. 나와 죽음 사이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마침내 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나타났다. 의료진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부축을 받아 앉아 있었다. 최유라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경찰이 데려가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저항도 발버둥도 없었다. 마치 그녀도 방금의 총성 속에서 죽어버린 것 같았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에 첫 햇살이 부서진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이 밤의 악몽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어지럽게 널린 잔해들을 바라보았다. 만감이 교차했다. 특수 경찰이 내게 말했다. 이도준의 권총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 총성은 경찰이 쏜 것이라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사살하여 일어날 수도 있었던 비극을 막았다고. 그는 살아남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교하게 설계한 마지막 결말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들것에 실렸지만 눕기를 거부했다. 강지혁 변호사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 외에 말하지 못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왔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시내로 돌아온 후 나는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몸에 난 채찍 자국과 찰과상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결코 살갗이 아니었다. 나는 응급실 바뀐 의자에 앉아 복도 끝에 수술실 등을 바라보았다. 최유라는 그 안에서 심리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남기를 바랐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은 영원히 증오 속에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증오에 삼켜질 것이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재단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를 위해 기도의 촛불을 켰다고 했다. 나는 코끝이 찡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강지혁 변호사가 내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옆에 앉았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창밖의 새벽빛을 바라보며 전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식은 그해 봄 가장 감동적인 뉴스가 되었다. 언론 보도는 축복으로 가득했고 헤드라인은 서광그룹의 아가씨, 인생을 되찾고 정의의 수호자와 결혼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나와 강지혁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동반자, 가족, 그리고 미래의 의지처였다. 만찬이 끝난 후 우리는 조용히 뒤뜰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전등이 줄줄이 걸려 있었고 과거 수혜자들이 보내온 손편지 카드들이 가득했다. 모든 축복의 말이 우리가 걸어온 어둠에 대한 최고의 증거 같았다. 정말로 준비됐어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걷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무게를 가졌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이 평온함을 느꼈다. 신혼여행은 먼 바다의 섬이나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 설립한 쉼터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 관광객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산책했고 저녁에는 집 앞에서 차를 마셨다. 이 시간들은 화려할 필요 없이 진실하기만 하면 되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뜰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다. 지역이 하늘의 은하수를 가리켰다. 검은 고자리와 독수리 자리 기억해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별자리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품에 안았다. 더 이상 말없이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재단에 복귀하여 진정한 책임자가 되었다. 아버지도 그룹에 더 많은 업무를 내게 맡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내 능력을 항상 의심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앞에 서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어느 날 폭력 남편에게서 막 탈출한 젊은 여성이 쉼터로 찾아왔다.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여기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라고 당차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마치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돌아서서 마주할 용기를 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된다. 나는 한때 상처투성이인 여자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강지혁은 항상 말한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사실 가장 먼저 구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야.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고 도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외롭지 않다. 앞길이 햇살이든 비바람이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과거의 모든 고통을 안고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외전일, 새로운 삶, 신혼의 밤, 우리는 산속 빌라의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다. 무슨 생각해? 강지혁이 따뜻한 라벤더 차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굴곡 많았던 날들을 다시 떠올려 보고 있었어. 나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만약 그날 밤 그 99번의 채찍질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자기 기만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까?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니, 인생에 만약은 없어. 바로 그 상처들, 그 눈물들이 당신을 지금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만든 거야.
나는 그 은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익숙한 두 별자리, 검은 고자리와 독수리 자리가 여전히 밤하늘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은하수에 의해 부드럽게 이끌리고 있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먼저 어두운 밤의 정적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별빛의 찬란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참,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물었다. 다음 주 재단 자선 파티, 연설문은 준비 다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다 됐어요. 이번에는 재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다시 인식하는 여정에 대해서요. 그가 부드럽게 내 뺨을 쓰다듬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거예요. 부드러운 밤바람이 막 피어난 치자꽃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이 평온함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더 단단한 껍질과 더 유연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미래에 아직 완수해야 할 수많은 임무가 있고 구조를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그저 이 귀한 안정을 누리고 싶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모든 사람과 사건에 감사하며 그것이 사랑을 가져왔든 상처를 가져왔든 왜냐하면 바로 이 기억들의 짜임이 나의 이 대체 불가능한 삶의 여정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별빛 아래에서 재탄생을 넘어 외전이 균열 속에서 피어나는 꽃, 박서연의 심리 재건 여정. 결혼 후 세 번째 달, 나는 마침내 별빛의 집 개인 심리 상담실에 처음으로 들어섰다. 설립자나 관리자의 신분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생존자로서 나는 내가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다. 재단을 설립했고 나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구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도 악몽에 깨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연단에 서서 그 99번의 채찍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이 제멋대로 떨리고 심장이 귀미까지 쿵쾅거렸다. 나는 내 내면에 아직 재건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상담사는 유채아 선생님으로 온화한 분위기의 말을 천천히 하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트라우마의 세부 사항을 묻지도 즉시 감정 유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해나갈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용감하십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처음 몇 번의 상담 동안 나는 거의 조용히 앉아 가끔 한마디씩 대답할 뿐이었다. 마음의 경계는 여전히 팽팽했다. 유 선생님은 재촉하지 않았다. 모래놀이, 그림, 물감 등 비언어적인 도구로 나를 천천히 이끌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모래놀이 치료에서 그녀는 내가 마음대로 작은 물건들을 골라 장면을 꾸미게 했다. 나는 높은 벽을 세웠고 벽 뒤에는 회색 토끼 한 마리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벽 밖에는 양복을 입은 플라스틱 인형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벽 안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게 지금의 서연 씨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과거의 공포는 여전히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기억의 반응입니다. 유 선생님이 설명했다. 뇌가 특정 상황에서 당신이 다시 위험에 처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보호기제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녀는 내게 서사 치료를 권했다. 과거 사건을 외제화하여 자신의 트라우마 이야기를 다시 쓰는 치료법이었다. 나는 꼬박 일주일을 들여 그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폭력 장면, 모욕적인 언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했는지를 적었다. 다 쓴 후 그 종이 뭉치를 유 선생님에게 건넸다. 그녀는 즉시 넘겨보지 않고 나에게 직접 읽어보라고 했다. 그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읽었다. 모든 글자가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었고 과거에 대한 해방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다 읽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오랫동안 긴장했던 몸의 근육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다. 아주 잘하셨어요, 서연 씨. 그녀가 말했다. 방금 서연 씨가 한 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트라우마에서 힘의 증거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긍정 치유라는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10분간 명상을 하며 호흡, 신체 감각, 생각의 흐름을 관찰했다. 그녀는 나에게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대신 비판 없이 나 자신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번은 명상 중에 아무 예고 없이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그것을 막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과거에는 감정을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감정이 신호이며 내면의 진실로 가는 통로임을 배웠다. 심리 제거는 직선적인 회복이 아니었다. 때로는 파도처럼 올랐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몇 번은 감정이 무너져 내 가치를 의심하고 심지어 내가 강지혁이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했다. 나는 이 생각들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상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요. 나는 당신을, 당신의 상처를 포함한 온전한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먼저 껴안았다.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 조건 없는 수용을 느꼈다. 유 선생님은 말했다. 치유의 종착점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현재의 빛을 빼앗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나는 점차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 재단의 새로운 수혜자들 앞에 서서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나는 평온하고 단호하게 그 이름, 그날 밤, 그 99번의 채찍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겪을지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이 여정이 비록 험난했지만 마침내 돌아볼 수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곳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나는 부서진 잿더미 속에서 나 자신을 주워 모아 다시 붙여 마침내 더 강하고 더 부드러우며 더 자유로운 내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 방금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저를 응원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함께 탐험해봐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전화기 저편의 송태호는 분명 짜증이 난 듯했다. 그건 당신 엄마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은 돈 없어? 결혼 전에 송태호는 분명히 약속했었다. 앞으로 나는 일할 필요 없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었다. 일단 돈부터 보내줘. 여기 지금 급해. 돈 없어. 내가 맛있게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당신 엄마 아프다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당신 내 친척들한테 달라고 해. 난 10원 한 장도 못 줘. 송태우, 당신 정말 결혼한 지 3년인데 당신네 집이라니 그렇게 선긋기야? 내가 해명하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겼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고 나는 이번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집에 먼저 돌아왔다. 송태호가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나 혼자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저녁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송태호는 배달 음식을 시켰다. 딱 1인분만. 그는 밥을 먹으며 전화를 했다. 야, 뭐? 0만 원?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돈은 그냥 빌려줄 수 있지? 전화기 저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끊임없는 아첨이 이어졌다. 송태호는 그 아첨에 정신이 나간 듯 집에서의 자기 위치를 한껏 뽐냈다. 우리 와이프는 돈 관리 못해. 아직도 내가 먹여 살리는 신세라고. 나 없으면 굶어 죽을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건을 다 챙긴 후 다시 송태호에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 송태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벌떡 일어나 손을 휘둘렀다.
배달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돈. 당신은 돈 달라는 소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아직 병원에 계셔. 당신이 돈 안 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기다리시라지. 당신네 친척들한테 좀 빌리면 되잖아. 그럼 당신 돈은? 친구 차 사주려고 돈은 빌려주면서 어머니 치료비는 안 내겠다는 거야? 송태호가 손을 들었다. 따귀가 내 얼굴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몸을 돌렸다. 여자가 뭘 안다고. 밖에서는 친구가 전부야. 빨리 꺼져. 내가 몇 마디 더 하기도 전에 송태호는 핸드폰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빈손으로 병원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나와 교류가 많지 않았다. 줄곧 시골에 계시다가 최근 내가 임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올라오셨다. 내가 병원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태호는? 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챘다. 너도 태호가 하루 종일 일한 거 알면서 무슨 일로 걔를 귀찮게 해? 뭐? 아무래셔도 송태호가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한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비 달라고 한 거예요. 나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병원비야? 딱 보니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구만.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마침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다. 의사는 나를 한번 보더니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했다. 어머님은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과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면 안 되고 기름진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술도 물론이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끊었다. 치료 안 할래요. 송태호가 돈 한 푼 안 주는데 뭘로 치료하겠어요? 어차피 큰 병도 아닌데 집에 가서 며칠 요양하면 되겠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후 그녀는 틈만 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과 화투를 쳤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의사 선생님이 흥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내 팔을 한 대 쳤다. 재수 없는 것. 네가 오니까 폐가 다 꼬이잖아. 빨리 꺼져. 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 밥할 생각을 못했다. 송태호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나갈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며칠 만에 집은 쓰레기장이 되었다. 송태호, 내가 아침에 이 쓰레기 봉투 2개 버리라고 했잖아. 송태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귀찮게 진짜. 당신이 좀 버리면 되잖아. 나가는 길에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예전엔 안 그랬잖아. 송태호가 화를 내며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내가 예전에 어쨌는데. 내가 당신을 집에 들인 게 집안이라고, 밥하고, 애 낳으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당신 꼴을 봐. 밥도 안 해. 집도 안 치워. 애도 못 가져. 나는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송태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갖는 거잖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송태호가 나를 소파에 눌렀다. 내 몸이 안 좋다고?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데 이제 내 탓을 해? 나는 송태호를 밀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후회가 밀려왔다. 연애 7년, 결혼 3년. 나는 마침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결혼 전에는 일하지 말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키워주겠다고 했다. 결혼 후에는 일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하며 잡초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일주일 후 나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송태호와 한 여자가 끌어안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다. 송태호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나는 먼저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후 내 코를 가리키며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자기 남자 하나 간수 못하는 멍청한 년. 정말 쓸모없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분명히 그가 바람을 피웠는데 거울 좀 봐. 너 같은 촌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 바람 안 피우겠어? 마침 애도 못 낳는다니. 밖에 여자가 낳아주면 되겠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나는 멀리 시집와서 이 도시에는 친척 한 명 없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송태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대로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나와 송태호의 결혼은 끝이 났다. 속담에 남자는 자기 밥그릇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남의 밥그릇에 있는 것을 본다고 했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혼해.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송태호는 멍해졌다. 그는 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생각 잘해. 당신 같은 이혼녀는 아무도 안 데려가. 당신이랑 상관없어. 빨리 서명이나 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사회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잖아. 나가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당할 거야.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송태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송태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냥 동료야. 그날 술에 취해서. 그리고 우리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김대리, 이 과장 다 같이 있었어. 같이 껴안고 있었는데도 동료라고? 그 여자가 그냥 비틀거렸을 뿐이야. 게다가 난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울 리가 없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일단 참았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송태호 말이 맞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일자리마저 없다면 그를 떠나서는 정말 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 회사에 면접을 봤지만 3년 동안 주부로 지낸 나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나는 정규직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버는 게 중요했다. 더 이상 송태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됐다. 이 며칠 동안 송태호도 변했다. 그는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퇴근할 때 작은 과자나 케이크를 사다 주기도 했다. 마치 열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그 사진은 시종일관 내 마음속의 가시였다. 정확히 말하면 시한폭탄이었다. 언제 터질지 몰랐다. 시어머니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매일 화투를 쳤고 때로는 밤새도록 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망가질 것이 뻔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나에게 온갖 이상한 것을 마시게 했다. 이건 아래층 꼬마의 오줌이야. 마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나는 그릇을 옆으로 밀었다. 안 마셔요. 낳고 안 낳고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내 손을 두드렸다. 한번 해봐, 여보. 진짜일 수도 있잖아. 나는 일어나서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송태호, 당신도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당신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녀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송태호는 화가 났지만 왠지 모르게 참았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러면 우리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도대체 누구 문제인지. 나와 송태호는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는 마트 앞에서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병원에 가서 의사는 검사를 빨리 진행했고 결과도 빨리 나왔다. 최종적으로 송태호가 불임이었다. 정자의 질이 너무 나빴다. 집에 돌아온 후 송태호는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질문에 송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너 때문이지? 분명히 내 몸이 안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코를 가리키며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 송태호한테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는 송태호를 쳐다보았다. 그럼 넌 내 아들을 어떻게 돌본 거야? 걔 예전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말이 중간에 끊겼다. 송태호가 급하게 말을 막았다. 됐어. 그만해. 못 고치는 병도 아니잖아? 나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송태호가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와 나는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만약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송태호는 예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뜻이다. 의심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마트 일은 점점 순조로워졌고 보름 만에 조장이 되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 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하기로 했다. 식당에 막 도착했을 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기꾼아. 네가 전에 낳은 애는 내 애가 아니었어. 이 목소리, 송태호였다. 나는 그쪽을 쳐다보았다. 송태호가 한 여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거 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 빨리 신고해.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네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속이고 3천만 원이나 뜯어갔어. 말도 안 돼. 내 예상이 맞았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그는 바람을 피웠다. 집에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3천만 원은 돌려받았어? 송태호는 먼저 흠칫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 미행했어? 그럴 시간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송태호는 자리에 앉았다. 너랑 한번 헤어졌었잖아. 잊었어? 헤어졌다고? 당연히 잊지 않았다. 이건 송태호가 유일하게 나와 헤어졌던 때였다. 결혼하기 반년 전이었다. 나는 송태호의 핸드폰에서 그가 친구와 나눈 대화 기록을 보았다. 나와 결혼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 다른 여자랑 사귀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일로 나는 그와 2달간 헤어졌다. 고작 2달 만에 그는 한 여자를 임신시켰다. 그때도 그는 지금처럼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진심을 보이기 위해 나와 그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때 나는 똑똑히 생각했어야 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순간 정신이 나갔었다. 그래서 그 2달 동안 다른 여자랑 사귄 거야? 아니, 그건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술 좀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어. 나는 일어나서 송태호의 뺨을 한 대 세게 때렸다. 거짓말쟁이, 무슨 변명을 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커서 잠자던 시어머니가 나와 송태호의 다툼 소리에 놀랐겠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송태호가 나에게 맞아 반쪽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고 아들을 위해 복수하려 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아들을 때리래? 내가 뭐려? 당신네 가족 사기꾼들. 송태호 이 거짓말쟁이를 믿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송태호를 등 뒤로 보호했다. 나도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거 원치 않았어. 진작에 그 애랑 결혼시켰으면 지금쯤 큰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 당신들 정말 대단하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뿌리쳤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흰자위를 보였다.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송태호는 나와 함께 시어머니를 병실로 옮겼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지난번에 치료를 선택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요? 지난번? 이번에? 우리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송태호를 한번 쳐다보았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는 치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망이 희박해 보입니다. 송태호는 나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너 왜 나한테 이 얘기 안 했어? 나는 송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말 안 했다고? 송태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화를 내며 나를 질책했다. 왜 똑바로 말 안 했어? 우리 엄마가 아팠잖아. 송태호, 무슨 뜻이야? 만약 우리 엄마였다면 당신은 신경도 안 썼을 거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힘들게 나를 키우셨어. 당신 엄마는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송태호의 돈은 모두 그의 좋은 친구들에게 빌려주었고 지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다시 나에게 목표를 돌렸다. 아니면 내 친구한테 좀 빌려보는 건 어때?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했다. 당신네 친척들 많잖아. 친척들한테 빌리면 되잖아. 그 사람은 우리 엄마야. 네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당신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송태우는 멍해졌다. 그가 사방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할 결심이었다. 송태호는 냉소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어디든 갈 수 있어.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작은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특별히 평온했다. 그와 다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두드렸다.
서명해. 서로를 놓아주자. 서명 안 해. 좋아. 송태호, 이게 당신이 가장 배짱 있는 모습이네. 나는 그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송태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정신이 흐려져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송태호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마트에서 야근하며 재고를 세고 있었다.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계속 전화를 걸어서 나는 아예 차단해버렸다. 퇴근 후 그는 차를 몰고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샀어. 먹을 거 좀 샀으니 일단 먹어. 나는 작은 케이크를 받아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송태호,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거야. 송태호가 내 팔을 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안 돼. 송태호,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송태호는 막무가내로 나왔다. 병원비 때문에? 어떤 법원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이혼을 허락하겠어? 정말 뻔뻔한 놈이었다. 이혼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증거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또 야근하던 어느 날 밤, 나는 송태호가 한 여자를 데리고 맞은편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마 송태호도 오늘 내가 야근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단지 이 여자는 이전에 그 여자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송태호가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성매매까지 한 거구나. 나는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송태호를 신고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와 이혼할 것이다. 경찰이 송태호를 데려가는 것을 본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나는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집을 떠난 지 3년, 나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집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엄마가 급하게 맞으러 나왔다. 내 예쁜 딸, 어떻게 올 시간이 있었어? 나는 엄마를 껴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엄마에게 송태호의 만행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다. 송태호와 결혼한 이 몇 년 동안 내가 밥을 할 때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항상 송태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였다. 그가 매운 것을 싫어해서 나는 3년 동안 담백한 음식만 먹었다. 아, 맞다. 예쁜 딸, 사위가 너한테 얘기 안 했니? 우리 동네 재개발되는 거? 송태호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보름 전에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사위한테 전화했어. 동네가 재개발돼서 정부에서 우리 집에 8억 원 보상금을 준대. 너희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내가 작은 집 사서 살려고 했지. 송태호가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는 그가 나에게 정말로 깊은 정이 있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송태호랑 이혼했어요. 어? 왜? 그가 바람 피우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나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혼 잘했어. 앞으로 우리 모녀 둘이서 살자. 보름 후 송태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나랑 같이 가. 난 너랑 이혼 안 해. 나는 송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더러워졌어. 난 당신 필요 없어. 빨리 꺼져. 송태호는 가기는커녕 우리 집 근처에 머물렀다. 그가 이 재개발 보상금에 단단히 눈독을 들인 게 분명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그의 엄마가 병원에서 혼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송태호는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이번에는 나도 그를 따라 도시로 돌아갔다. 송태호 때문이 아니라 이혼 문제 때문이었다. 변호사는 단순 성매매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100% 이혼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가 성매매를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의 송태호는 분명히 함부로 약속을 잡거나 허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송태호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와 이혼하기 위해 나는 위자료를 포기했다. 게다가 그 집은 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기억만 남겼다. 나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서 위독 통지서가 왔다. 그의 엄마는 뇌출혈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송태호도 바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엄마는 돌아가셨다. 장례식 날 송태호는 내 팔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나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했다. 그는 정말 애를 썼다. 고육지게까지 사용했다. 나도 그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랑 나는 끝났어. 도덕적으로 나를 묶으려 하지 마. 그의 친척들은 당연히 그의 편을 들었다. 한두 명씩 사정도 모르면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태호가 막 어머니를 잃었는데 너무 상처 주지 마. 최소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기다려줘. 맞아. 이럴 때 이혼하자고 하면 태호 보고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전에 돈 빌렸던 그 사람도 나를 비웃는 것을 잊지 않았다. 태호가 죽어라 이 집을 먹여 살렸는데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도망가다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목숨값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바로 당신 차 사는데 빌려줬어요. 오늘 새 차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양심이 있긴 해요? 송태호의 둘째 고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들끼리 돈 빌리는 건 흔한 일이야.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완전히 화가 났다. 좋아요. 그럼 나도 송태호에게 체면 차려주지 않겠어요. 그가 바람 피우고 성매매한 거 당신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가요? 나는 그의 둘째 고모를 쳐다보았다. 이런 남자 당신한테 주면 가질래요? 나한테 왜 줘? 그는 그냥 세상 모든 남자가 저지르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그의 둘째 고모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미안하지만 나도 세상 모든 여자가 저지르는 실수를 했네요. 송태호는 여전히 사람들 뒤에 숨어 겁쟁이가 되려고 했다. 그의 친척들은 나의 이 한방에 놀라 아무도 송태호를 편들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송태호는 만취해서 계속 우리 집 쪽으로 왔다. 모두가 잠을 설쳤다. 내가 송태호를 방으로 데려가려 할 때 나는 익숙한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나를 향해 웃었다. 안녕하세요. 송태호 씨 아내분이시죠? 전처예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곧 할 거예요. 이혼할 방법이 있어요. 나는 송태호는 그의 차에 던져두고 이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자세히 보니 나는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송태호가 2달간 바람피워 아이를 가졌던 그 여자였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여자는 사진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송태호랑 저는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송태호는 나와 사귀는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사진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아들 저 안 지웠어요. 지금 제 고향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지금 없는 거고 예전에는 있었어요. 나는 여자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오늘 온 건 저보고 자리를 비켜달라는 건가요? 여자는 크게 웃었다. 송태호 아내 자리는 관심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뿐이에요. 그럼 얘기가 쉽네요.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얼마면 되는데요? 5천만 원. 당신과 송태호가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게 보장해 줄게요.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이혼하고 나서 돈을 줘도 돼요. 여자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사기꾼 같지는 않았다. 나는 동의했다. 나는 송태호와 이혼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 결혼을 끝낼 수만 있다면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자와 거래를 마친 후 여자는 나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거 잊지 마세요. 여자가 떠난 후 나는 뒤늦게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송태호가 몇 년간 난잡하게 놀았으니 몸에 이미 병이 옮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우연히 송태호와 그 여자를 만났다. 여자 옆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있었다. 모습이 송태호와 매우 닮았다. 나를 보고 송태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 이제 곧 아들이 생겨. 어때? 빨리 이혼하자. 내 아들이 사생아가 되는 건 원치 않겠지? 송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내 일은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옆에 여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송태호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다. 이 여자랑 이혼하기로 약속했잖아. 어젯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산부인과로 갔다. 최종 결과는 약간의 염증만 있을 뿐 큰 병은 없었다. 이제야 나는 안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나와 송태호의 동침 횟수는 많지 않았다. 그가 밖에서 배를 채우고 돌아온 덕분에 나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태호는 정말로 이혼에 동의했다. 전제 조건은 집과 차는 그가 갖고 우리 엄마 쪽 재개발 보상금의 일부도 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너무 탐욕스러워요. 온통 당신네 집 재개발 보상금 생각뿐이에요. 제가 제 아이를 위협해도 그는 돈 좀 챙기려는 생각뿐이에요. 송태호는 늘 그랬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당신이 지난번에 나보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한 건 송태호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전염될 수 있는 종류로요. 그럼 당신은?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와 나중에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요. 송태호에게 병이 있다. 어쩌면 이 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급한 것은 송태호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송태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동의했다.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아. 당신이 성매매한 후에 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날 못 믿어?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송태호는 정말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동의했다. 다만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다. 나도 따라가지 않았다. 송태호가 검사를 마친 후 집에 카메라도 설치가 끝났다. 이 카메라가 있는데 송태호가 건강검진 보고서를 숨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집에 돌아온 후 송태호는 먼저 보고서 한 부를 꺼내 보였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다. 됐지? 그럼 밖에 그 사생아는 어떡할 거야? 아이 참, 나중에 데려오면 우리 아들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도 아이를 못 낳잖아. 그 엄마가 동의할까? 송태호는 비웃었다. 그 엄마는 그냥 돈만 밝히는 여자야.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 당시에 우리 집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몰래 그 아이를 낳았겠어? 재산? 송 씨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됐어. 그럼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엄마 쪽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사람은 항상 돈에 눈이 멀게 된다. 송태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그를 용서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재개발 보상금뿐이었다. 그가 다음날 출근하자 나는 CCTV를 통해 그가 숨겨둔 건강검진 보고서를 찾아냈다. 이전 보고서와 함께였다. 거기에는 모두 송태호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날짜는 바로 우리가 임신 준비를 중단했던 그 시기였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목적 없이 임신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와 관계를 갖기 싫어졌다. 그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을 줄은 몰랐다. 아마 그때부터 그는 성매매라는 나쁜 버릇에 물들었을 것이다. 그와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 깨끗하지 않았으니 에이즈에 걸린 것도 당연했다. 나는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이 역겨운 남자. 나는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나는 에이즈 보고서를 변호사에게 넘기지는 않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배우자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결혼을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보고서를 송태호에게 보냈다.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보고서를 당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보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거야. 송태호는 당황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그 여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여자는 매우 흥분했다. 이혼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난 걸 축하해요. 송태호는 이혼에 동의했다. 이번에는 집과 차만 원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게 최선이었다. 마지막으로 서명하러 간 날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송태호, 당신은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 모든 여자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들이 당신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말이야. 비꼬지 마. 나한테는 적어도 내 아들과 연주가 있어. 아, 그녀 이름이 연주였구나.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잊고 있었다. 송태호는 자신만만했다. 구청을 나온 후 그는 의기양양하게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까지 켰다. 자기야, 나 이혼했어. 아들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전화기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아들? 그건 내 아들이야. 너랑은 10원 한 장 관계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하면 나랑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헛된 꿈 꾸지 마. 소변이나 보고 내 꼴을 좀 봐. 송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식간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꺼져, 쓰레기 같은 놈아.